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그런데 웬걸 시장금리는 급등하고 있죠.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이상한 게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크게 낮췄는데 오히려 10년물 금리라든가 이런 시장금리는 크게 오르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부터 살펴볼 텐데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만 해도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3.6%였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68%를 넘었는데 이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니, 기준금리는 분명히 9월 18일부터 1%포인트나 인하했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1%포인트 거꾸로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하나만 놓고 봐도 이거 정말 이상하다 싶을 거예요.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얘기는 영국의 금융시장, 특히 채권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인데요. 그 오름세가 자 보시는 것처럼 9월부터 딱 미국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12월부터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는데 영국과 프랑스만 그러냐? 뭐 독일이라든가 온갖 유럽 국가가 12월부터는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은 게요.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해 4.5%였던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서 3.15%까지 낮췄거든요. 자, 이렇게 계속 금리를 낮추는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다들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두 권의 책에서 이런 사태를 예고한 적이 있는데요. 2022년에 낸 자이언트 임팩트에서도 앞으로 시대는 기준금리를 낮췄다고 해서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중금리 시대가 올 거라고 했고요. 트럼프 2.0 시대 이 책에서도 앞으로 금리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 근본적인 이 금융시장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걸 나타내거든요. 근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때는 15.5%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았죠. 근데 놀라울 정도로 40년 내내 내려갔습니다. 1981년부터 2020년까지는 금리가 계속 줄기차게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0.5%대까지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좀 있으면 바닥 뚫고 내려가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전망을 완전히 비웃기라도 하듯 국채금리는 치솟아 올랐고 지금은 4.6에서 4.7%까지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몇 배 올랐어요? 무려 9배가 올랐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사실 지난 40년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아주 특이한 시대였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정말로 특별한 시대였거든요. 돈이 넘쳐난다. 그 뜻이 뭐죠? 예를 들어서 배추가 세상에 넘쳐난다. 그러면 배추값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돈이 세상에 넘쳐난다. 돈값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돈값이 떨어집니다. 돈값은 다시 말하면 금리, 이자겠죠. 그래서 그동안 돈이 넘쳐나면서 금리가 40년 동안 계속 내려가기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이 넘쳐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부터 계속해서 중금리 시대가 오니까 조심하세요. 미국 국채 사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왜 돈이 넘쳐나는지 아주 이례적으로 정말 세상에 널린 게 돈이었거든요. 진짜 발에 차이는 게 돈이었는데 왜 그랬냐? 글로벌 세이빙스 글럿, 전 세계적인 과잉저축 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 과잉저축은 1980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됐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당시에 정말 많은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니까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혼도 하고 아니면 아내를 만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1946년부터 1964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이게 선진국들의 베이비 부머의 출산 시기거든요. 자, 중앙값 딱 가운데 있는 값을 따져보면 1955년생이죠. 근데 1955년생이 언제부터 경제활동을 했을까 따져보면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버니까 저축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렇게 저축이 많아지니까 세상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1990년대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기대 수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선진국 언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산다는 게 오히려 공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축을 늘리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저축은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1946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2000년대가 되면서 50대 중반이 됐고요.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처음으로 60대로 진입하면서 이제 과잉저축을 하는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저축했던 돈을 조금씩 이렇게 꺼내 쓰는 그런 세대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2000년대부터는 도대체 누가 저축을 했느냐? 전 세계적인 과잉저축 현상이 동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자, 동아시아에선 베이비붐 세대가 한 10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잉저축의 시대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한 10년 또는 15년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다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개도국들이 과잉저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도 98년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에 너무나도 이게 힘들었잖아요. 그 뒤로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달러를 벌려고 했고, 이 달러로 어떻게 했느냐? 미국 국채 또는 미국 회사채를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이렇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고요. 특히 한국이 무너지는 걸 반면교사로 삼은 중국이 정말 본격적으로 과잉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총저축률은 2000년에 이미 38%로 이때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축 많이 하는 나라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근데 대한민국이 자본이 부족해서 특히 외채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본 이후에는 더욱더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계저축이 늘어나도록 중국 정부가 온갖 제도적 장치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온갖 방법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에는 저축률이 46%. 와, 진짜 점점 늘어나요. 2010년에 50.7%.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축 많이 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저축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쌓이잖아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막 4조 달러까지 갔었죠.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미국 국채 사고 유럽 국채 사고 그리고 회사채들 다 사주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풍족하게 남아도는 전 세계적인 과잉저축 현상이 2000년대에도 계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2010년대가 되면서 중국도 경제 상황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고성장할 줄만 알았던 중국 경제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저축률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2010년에 50.7%로 피크를 찍고요. 2015년에는 47.4%, 그리고 2023년에는 44.3%로 총 저축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갑자기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너도 나도 빚지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투자하게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억지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저축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저축률만 줄어든 게 아니라 인구가 무기였던 중국에서 심지어 인구마저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저축률도 줄었죠? 인구도 줄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총저축, 이 절대치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다시 배추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배추의 양이 자꾸만 늘어난다. 그러면 배추값이 떨어지겠죠? 근데
배추의 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배추값은 일정하게 유지될 겁니다. 근데 심지어 배추의 공급량이 줄어든다. 배추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총 저축률이 중국에서 하락하니까 돈의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돈값이 올라가게 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차 과잉저축, 이건 뭐 저축이란 단어는 좀 맞지 않고요. 과잉으로 돈을 찍어내는 현상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일어났죠. 바로 코로나 팬데믹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돈을 풀고 싶어서 안달했던 그런 연준 입장에서 2020년에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연준만 푼 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다 돈을 풀었죠. 이렇게 돈의 무제한 살포가 일어나니까 돈의 공급이 충분해졌고요. 돈의 공급이 충분하면 당연히 돈값은 어떻게 될까요? 돈값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돈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 2020년 7월에는 이때 10년물 국채금리가 0.54%까지 떨어지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작용이 너무나도 컸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습니다. 전 세계가 있는 대로 돈을 찍어내니까 당장은 돈의 공급이 넘쳐나서 돈값이 떨어졌지만 그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야기됐고 다시는 이렇게까지 돈 찍기가 이제는 정말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에 누가 과연 돈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돈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야 돈값이 떨어지죠.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돈의 공급이 줄어들면 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2025년에 그동안에 돈을 공급하던 여러 주체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선진국의 베이비붐 세대. 이젠 더 이상 저축을 통해서 돈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대부분 다 이제 은퇴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1946년부터 6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이제 은퇴를 해서 저축했던 돈을 꺼내 쓰는 그런 세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개도국도 이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가까워서 옛날만큼 과잉 저축을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중국이 중요한데 중국이 예전에는 과잉 저축을 했지만 경제가 워낙 망가지다 보니까 지금 무리할 정도로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아무 쓸모없는 다리 만들고 그냥 무조건 설비 투자를 전 세계 공급량보다도 더 많이 설비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축은커녕 돈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베이비붐 세대도 돈을 공급 못하고 중국도 못하고 개도국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누구냐? 바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재개하거나 유럽 중앙은행이 다시 돈을 찍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면 되겠지만 그랬다가 물가가 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만약에 더 이상 돈을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돈 찍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또 청년 세대는 철저하게 소외된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용어도 있죠. The Forgotten Generation. 잊혀진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청년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소득이 훨씬 낮은 편이고요. X세대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청년 세대가 돈을 모아서 과잉저축을 해준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선진국 내에서 돈의 공급을 해줄 주체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어딘가에서 과잉저축을 한다 해도 이제는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돈의 국적이 다시 생겨났거든요. 한때 돈의 국적은 없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돈의 국적이 다시 생겼죠. 이거 어느 나라 돈이야? 미국 돈이야? 중국 돈이야? 다 따져보죠. 그래서 돈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국경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처럼 돈을 풍부하게 공급하기가 정말로 어렵게 된 겁니다. 자, 수많은 증권 유튜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죠. 앞으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질 거다. 선진국이든 뭐 어디든 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저성장이면 저금리니까 무조건 국채 사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미국 국채 위험하니까 사지 마세요. 너무나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성장률이 낮으면 아무리 금리가 낮아져도 그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도 투자해서 돈을 벌 것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자꾸만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낮으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공식이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냐? 세계 각국 정부가 다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임기 때만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을 다 알게 됐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더 많은 빚을 져서 내일의 성장을 오늘로 끌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 빚을 내서 성장한다는 건 뭐냐? 내일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거, 이걸 내 임기 동안으로 끌고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 정부가 너도 나도 많은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의 빚이 얼마나 빨리 늘어났냐? 1993년에 4.2조 달러였는데 24년 7월 달에 35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1분기 내로 36조 달러 돌파하는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러냐? 프랑스도 빚이 늘어났는데 최근 3년 동안 6천억 유로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빚이 늘어났고요. 이 때문에 프랑스의 빚은 이미 2023년에 3조 유로를 돌파했습니다. 프랑스 경제 규모로서는 어마어마한 빚이거든요. 왜? GDP 대비 110%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진짜 천문학적인 빚을 진 겁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지만 이게 GDP 대비로는 121%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어쨌든 패권 국가인데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비슷하다. 프랑스의 부채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 프랑스의 국가 신인도도 지금 낮아졌고요. 거기다가 프랑스의 국채 금리도 계속 오르는 현상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세계 경제를 망친 주범이 저는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 이론자가 붙는 것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무슨 이론입니까? 그냥 현혹하는 거지. 거짓말입니다. 재정정책으로 아무리 돈을 뿌려도 문제없다. 돈 찍어서 막으면 된다. 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 전 대표, 또 미국에서는 오카시오 코르테스 4선 하원 의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마치 현대 통화 이론이 진짜로 경제학에서 검증된 이론인 것처럼 다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사기예요. 정부가 아무리 돈 찍어서 재정 적자를 봐도 상관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현대통화 이론 같은 위험한 주장이 판을 쳤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인데요. 기성세대들은 고성장 시대를 다들 살아왔죠. 베이비붐 세대 다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장이 낮아지는 거, 이걸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데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누구나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내일의 성장을 훔치는 것이다. 미래 세대의 성장을 왜 기성세대가 훔치느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돈 찍어서 막으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으로 사람들을 현혹한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재정 적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 재정 적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면 미래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확실할 때, 그 보장이 있다면 재정 적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일의 성장을 오늘로 끌어오는 방식의 재정 적자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를 훔치는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MMT 같은 위험한 이론이 결국은 집값만 폭등시켰는데 돈을 푼 만큼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너도 나도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니 당연히 집값이 올랐고요. 근데 증시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그 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각국의 부동산이 다 같이 올랐지만 주가는 우리가 마음껏 미국에다 투자할 수 있으니까 돈이 아예 미국으로 다 쏠려가면서 미국의 주가를 중심으로 폭등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렇게 현대통화 이론이 경제는 살리지 못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진짜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니까 부동산에 올인한 기성세대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로 유인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벌리거나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나와서 MMT를 지지한다. 아니, 돈 찍어서 막으면 되지, 재정지출 막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고 혹세무민 사람들을 속이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집값이 폭등하니까 전 세계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느냐?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은 물론 연애마저 포기하는 현상이 전 세계에 다 확산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진국의 합계 출산율이 다 같이 동반 추락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추락했지만 세계적으로 출산율 하락은 이제 공통된 현상이 됐습니다. 재정지출 마구 늘리고 돈 마구 찍어내서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래 세대의 경제까지 박살낸 겁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흥청망청 돈을 뿌린 대가가 뭐냐? 바로 금리 급등이죠. 이제 대부분 선진국 정부가 매년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이 이자를 갚는 국채를 찍어내는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전 세계 정부가 이제 막대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빨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빨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성장인데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금융시장의 구조를 이미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죠. 지난 40년, 특히 1980년부터 2020년까지는 세계적으로 금리가 계속 내려갔지만 2022년, 23년을 넘어가면서 돈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돈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저는 2022년에 쓴 책이나 2024년에 발간한 책에서 이걸 경고했던 겁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리가 동반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하나는 반드시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안 오르고 있죠?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엔 2차 베이비 부머라는 진짜 엄청난 인구 집단이 있는데 1974년생까지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선진국들의 베이비 부머는 1964년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보다 10년 먼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금 시장에서는 아직도 2차 베이비 부머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선진국보다 조금 더 안정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낮은 상태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강도 높게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튀어오르는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현상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낮은 건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 은퇴를 덜 했기 때문이거든요. 2차 베이비붐 세대마저 완전히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미 늦을 겁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경제의 마지막 남은 여력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빚내서 지금 당장의 경제만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려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보다 10년 먼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나라들이 현재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10년 뒤에 따라가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뻔히 보면서도 똑같은 위기에 빠진다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